네, 종합토론에 앞서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의 자장으로 진행해 주실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서종국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우 교수님이십니다. 인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오주은 교수님이십니다. 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원석 교수님이십니다. 인천아동복지전문기관 김완 사례관리팀장님이십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교육혁신과 심규홍 과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좌장이신 서종국 교수님께서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서종국입니다. 제가 인천에 거의 3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같이 참여도 하고 저도 발표 토론도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이 포럼의 또 진행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영광이고 특히 주제가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게 굉장히 생소한 주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30년 동안 많은 참여를 했지만은 아동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고 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장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역에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아동 이슈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다루지 않았는데 중구청에서 이걸 다룬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참 뜻깊고 또 책임감도 있고 중요한 어떤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서도 두 분의 주제 발표가 계속 상세하게 있었는데 이 아동 이슈라는 게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이슈에 비해서 다른 연유, 특히 정치적 연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묻혀졌는데 이걸 과감히 지금 주제로 특히 최근에 지금 이제 이 선거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는 우리 구청장님 그다음에 구의회 의사님 굉장히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 발표 하셨는데 잘 요약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을 해서 공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도시행정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같이 대부분 이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방행정의 이슈들이 단일 이슈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상당한 공부를 했고 이제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간략하게 아주 핵심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정정원 교수님은 보육 아동 학대 이제 실태 문제 그리고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고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나 또는 시스템 측면에서 이 전문 어떤 기관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수준을 좀 지적을 하셨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정훈 교수님께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점을 바꾸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뭔가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두 분의 의견을 약간 좀 주제넘게 정리를 한다면은 이 부분이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관계망을 좀 강화해야 된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아동 인권, 아동 학대 문제가 특정 계층의 또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 이렇게 좀
뜨겁게 다루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태적으로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특정 계층, 특정 어떤 지역에서 문제만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회 전체가 감시망을 잘 갖추고 또 그걸 잘 지원하고 인식을 또 확대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또 지원도 해가는 그런 걸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어설프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 제가 이제 부족하고 또 아까 시간 한계상 이 발제하시는 분들이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다뤄줄 걸로 기대를 하면서 유명한 전문가 세 분을 지명 토론으로 모셨기 때문에 먼저 순서에 의해서 지명 토론 세 분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발제하신 분과 상호 토론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우선 첫 번째 지정 토론자 재능대학교 최원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 최원석 교수입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우리 정종효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 좀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와 돌봄이 이제 사적 체계에서 공적 체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년도 4월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차별법이 개정됐고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1년 하고 한 3일 정도, 1년 하려면 3일 정도 모자란데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즉 이제는 아동 학대, 아동 보호가 아까 발표자도 말씀하셨겠지만 사적 체계에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넘어섰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려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정책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법제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정책이 나와봤자 법제화가 안 되면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어주고 또 선제적으로 특히 지자체 인천 중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범이 되지 않나, 전국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발표자분께서 아동 학대의 경우에 발생 양상이나 행위자와 가정의 위험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위험 요인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10대 부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의문을 좀 가져보고요.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이나 행위자, 나중에 다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행위자의 주요 거의 과반수 이상은 친부모거든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을 어떻게 잘 어렌지 정돈해서 개입할 것인가, 즉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에 따라서 살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극히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까 두 번째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신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신고율을 낮은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익 광고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접근해 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MZ세대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MZ세대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거든요. 그러면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나이로 22살부터 42살이에요. 지금 현재 나이로. 그러면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MZ세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환경, 디지털 아시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유튜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때리고 이건 나 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제는 안 되죠. 나 때는 저도 맞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저도 이제 집에 애가 있으면 장난으로 꿀밤을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 이래요. 친자식이. 예, 그만큼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시대에 발맞춰서 MZ세대가 주가 이루는 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프레임을 짤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아동 발달 단계에 다양하게 교육 내용이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느냐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어땠나 하는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아울러 그 아동학대 조기 지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조기 지원 사례들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접적인 지원과 개입은 사실상 어렵다. 이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의 한계거든요. 우리가 개입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면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거 개인정보법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정보 때문에 뭐 어떻게 접근이 안 됩니다. 뭐 잠재적인 발견, 위험 요인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행위자들을 발굴한다는 건 물론 좋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발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법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뭐 네트워킹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킹은 뭐 지금 드림스타트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 전문 그 전담 공무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아동보호 전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령을 내면 이제 난 죽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인터뷰입니다 물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통 발령을 받으면 2년 6개월 정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숙련도 말씀하셨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한 2년 되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업무가. 근데 2년 6개월 정도 되면 딴 곳으로 가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층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를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현장과 괴리된 인력 기준이 많아요. 보시면 2000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2000년 이후에 지금 전국의 229개 지자체 중에 1월 기준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아동학대 정당 공무원의 배치 기준이 충족하는 곳이 24%밖에 안 된다. 일단 매스컴 우리가 이슈화가 가장 잘 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가. 근데 이 아젠다로 형성이 안 돼요. 아젠다로 형성이 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묻힌단 말입니다. 아젠다로 형성이 안 되면 정책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긁어줄 것인가, 움직여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우리 말씀해주신 우리 교수님에게는 아까 교육교사 감소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출산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됐죠. 저출산이 있으면서 그 아동들이 상당히 줄고 그 아동들이 줄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력도 그렇게 많이 예전부터 그래 뭐 몇십 명씩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질적으로 가려면 그런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접근해 볼 것인가라는 의문도 한번 해보거든요. 예전에 저희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거의 60명씩 이렇게 학급에서 공부하시고 그랬잖아요. 더 많이 공부하신 분도 이렇게 플로어에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지금은 한 반에 한 20명, 25명 이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우 개선도 동시에 같이 가겠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그 아동들 또한 그 유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라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통계에 보니까 그 과도한 업무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아동 학대와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더욱더 프레시 밀어붙이면 또 과도한 업무의 하나로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것을 어떻게 또 잘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두 발표자 교수님들 잘 들었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 교수님. 굉장히 다양한 주제 여러 가지를 또 지적을 해주셨고 몇 가지 질문을 아마 정 교수님하고 또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살짝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교육 문제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오 교수님이 살짝 하실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앞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현장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업무와 교육과의 문제, 아동 인권 교육과의 문제 뭐 이게 이제 아마 그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현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얘기. 예, 이어서 두 번째 지정 토론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계시는 김한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김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학대 공공화에 맞춰서 2020년 4월 1일부터 인천 중고도 마찬가지 포함한 인천 전 지역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 아동학대 조사를 맡고 있고 그 이후에 사례자 관리 개입을 전담해서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전국 통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판단율은 78%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격리율은 16%에서 17%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00건이 신고가 됐을 경우에 78건 정도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중에 28건 정도가 경찰 수사 영역에서 입건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유죄로 판단되는 사례들은 아마 더 낮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유의할 점은 인천 내 재학대율입니다. 평균적으로 재학대가 발생하는 통계로 봤을 때 전국적인 통계는 11% 정도로 상회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지금 주요 통계가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정치로 봤을 때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15에서 16%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재학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 같은 경우 아까도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신고율이 그리고 신고 의무자인 신고율이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낮은 편이긴 하죠. 지금 교육청 관계자분도 많이 오셨는데 사실 간담회하게 되게 되면 교사분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부분입니다. 사실 신고 의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만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사실 과태료 이외에는 사실 명확하게 지금 규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고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의 보호 부분에 대한 법률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신고율은 사실 지금 비신고 의무자, 특히 이웃이라든가 친구 그리고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신고율은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라든지 아이가 우는 소리만 나는 것으로도 굉장히 신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인구수에 비해서 신고율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신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에 이제 언론에서 발표되는 아동 학대가 인천이 굉장히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물론 심각한 사례도 있지만 굉장히 경미한 사례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던 꿀밤한테 때린 정도로도 신고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아이가 학교 안 간다고 떼쓰는 정도로 엉덩이 5대 정도 때렸는데 이웃이 신고를 해가지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이 출동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다 수사가 들어가거나 격리를 고려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학대로 발전하거나 심각하게 발전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권고 차원에서 개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작년에 36% 정도가 수사 의뢰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비판적인 사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미한 체벌 아니면은 예전에 과거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 기억이 나는 게 80년대에 다 그 가정 내에서 담배를 피는 건 물론이고 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근데 현재는 정말 몰상식한 행동으로 규정이 될 거예요.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경우에 뺨을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아동학대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80년대의 생각과 90년대의 생각 그리고 현재의 생각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현장에서 지금 부모님들 세대들과 저희 상담원들의 세대에도 사실 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스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주고요. 그분들의 입장도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는 집중 심층 사례 관리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학대로 판단한 사례들에 대해서 다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들은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 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부족하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수도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피부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저희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과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은 직군이고요. 그래서 전담 공무원도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학대로 인해서 격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발생했을 경우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업무량만 많은 것이 아니고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에 나갔을 때 학대로 인해서 격리가 필요한 아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격리할 시설이 현재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들이 보호할 만한 시설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특히 아이의 특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할 수 있는 시설 확충들도 정부 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인천 내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 1인당 50건 정도에서 60건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뉴욕에서 지금 저희도 이제 10월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실제로 사례 관리를 하셨던 사례 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보통 10가정에서 12가정 정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사와 상담의 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라포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분들과 감정적인 교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량이 많고 그 담당해야 되는 사례수가 많다고 보면 아무래도 상담의 시간적 배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대 가정 중에서 고위험군 가정들이 있을 텐데요. 한부모 가정, 그리고 미혼부모 가정, 그리고 10대 청소년 부모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영유아인데 지금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 학대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 상황이 반복이 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방임학대로 발전될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 실제 그 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그 실제적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 그 주제 발표를 계속 하시면서도 인천 지역사회 관점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인천이 이게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관점, 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5명인데 건수가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주제 발표하시면서 이 건수 많은 게 꼭 그 절대적인 수치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을 한다면은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인식도가 높아져서 이 문제의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해석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 도시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통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 원인 진단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약간은 좀 궁금점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인천의 지역적 특색에 의해서 이게 이 통계적 숫자가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많고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지 조금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묻는데 만약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인 진단이 달라지고 이 대응 방안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제넘게 토론에 개입해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누가 대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다 하시고 나서 좀 해주시면 좀 메모를 하셨다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혁신과장 심주웅입니다. 사실 그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본 건데 저희는 이제 중구는 지난 2021년 4월 1일자로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업무가 이제 이관돼서 3월 22일자로 아동복지팀을 신설하고 우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중구는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적 이원화된 상당히 거리도 멀고 그 환경도 다른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하는데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래도 그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9월 27일자로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을 1명을 더 충원을 했고 아동보호 전담 그 공무원도 저기 1명을 더 늘려서 이제 10월부터 그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동학 관련해서 사실 그 아동 학대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효과적으로 대응이 돼야 돼서 인천 기독병원과 인천대학 그 부속병원, 인하대 부속병원하고 이제 두 곳에 대해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8월 11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중부경찰서, 남부교육지원청, 이제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들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구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중구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를 이제 보면 총 52건입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영종국제도시가 33건, 원도심이 19건으로 63.4%를 차지하는 영종국제도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갈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아동학대 사례 그 52건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복 사례가 54.2% 많다는 점 너무나도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체 학대가 20.8%를 차지했고 정서 학대가 16.6%, 그다음에 성방임 학대도 4.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 아동학대 의심자 행위 의심자가 부모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중구도 마찬가지로 부모 비율이 75%로 높았고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비율도 15.3%로 두 번째로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통계를 보면서 청운대학교 정종호 사회복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외국 사례에서 모두 부모에 근거한 부모교육 접근법이라든지 아동학대 고위험군인 10대 부모 알코올 약물 중독 가족과 저소득층, 이제 저희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조기 지원 사례를 적용해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준영 교수님께 그 포럼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방적인 아동보호 체계 개입 모델인 지역사회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과에 있는 아동복지팀, 드림스타트팀, 그다음에 각 동별 맞춤형 복지팀,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남부교육지원청과 중부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이 연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가 강화된 차등적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동학대 조기 시스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 근절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아동학대가 발생돼서 저희가 가보니까 이제 즉시 분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즉시 분리가 발생을 됐을 때 사실 원가정 복귀까지 보다 아동들의 그 아픔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사실 필요한데 그거와 연계된 게 사실 그 하드웨어 피해 아동 쉼터 구축, 이게 사실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구 단위에 사실 한 개에서씩 구축이 된다면 상당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너무나도 아쉽고 그런 부분이 그 실제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모교육 접근법, 조기 개입 프로그램 발굴, 그다음에 예방적인 아동보호 체계 모델인 사례관리 네트워크 강화한 차등적 대응 체계 확립, 피해 아동 쉼터 구축, 이러한 노력들이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특히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그 것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아동권리 제고 방안에 대한 그 인천대학교 오준 유아교육과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행복해야 좁게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더 나아가서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그 인식을 좀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 권리는 저도 제가 커가면서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사실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제 부모가 왕이고 자식은 이제 왕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부하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평등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런 역할이 지자체에서 상당히 홍보 활동으로, 예방 활동으로 노력을 해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9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 지원 방안에서 논의된 자료를 토대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올바른 양육관,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사실 교육 자료를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이제 뭐 아이사랑 포털, 누리집, 유튜브를 통해서 부모 교육 영상을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충실하게 좀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초중고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 및 부모 역할 책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업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좀 강화해 나가는 것. 사실 우리 아동들이 가정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학원 뭐 여러 가지 그 밖에 나가서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과 함께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들을 함께 해 나가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배포할 때도 저희가 그냥 문서를 이렇게 각 그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 가까운 지역 공동주택의 관리비 게시판이나 고시소 포스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준 교수님께서 제언해 주신 영유아 권리 존중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선책, 사실 이게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사실 그 예산 부분하고 이제 연계되다 보니까 많이 싸우고도 있는 부분이지만, 싸우기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다는 그 인식 하에서 그 함께 그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유아 권리 제고를 위한 그 구조 요인 개선 TF팀을 함께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런 구조적인 개선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가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실제 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아동 인권에 대해서 아마 그 과장님까지 그 전문 부서를 신설해서 전담을 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실태 조사 또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대처 또 조치도 하고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 전문가 못지않게 지금 실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대응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냥 전형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지도 감독하는 어떤 그런 역할인데, 그걸 넘어서 지금 정책 선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중구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하고, 아마 오늘 이 포럼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약간 저 구청장님, 과장님이 좀 선전하시는, 그래서 타 지자체로 확산에 지금 모범을 보이시는 어떤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보람이 있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실무적인 거와 우리가 또 이 학계 전문가들 입장에서 또 고민하는 부분하고 좀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그 정책, 그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이 좀 상승작용을 하는데 한 계기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들어서 굉장히 참 보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그 중구청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자랑스럽고, 여기에 플로에 계시는데 궁금하거나 좀 의견을 끝까지 지금 한 2시간 동안 같이 하고 계시는데 꼭 한마디 하셔야 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나중에 마무리 하시면서 하시고, 우리 의장님 한번 입이 건질건질 하시는 포문을, 예, 우리 의원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인터넷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신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인터넷 지금 멀리 그 우리가 비대면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장시간 같이 하면서 또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같이 한번 우리 전문가들하고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의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인권 조례 같은 것도 없었고, 하여튼 다양스럽게도 제가 오늘 15페이지를 봤어요. 15페이지를 보니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이거 일반 원칙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1번이 비차별이에요. 그죠, 교수님? 비차별인데 모든 아동은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 용어로는 알겠는데 사례가 없으니까 그 사례 같은 것이 궁금해요. 어떨 때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애들이 차별받는 데는 건 부모가 자기가 자식이 둘이었을 때 차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외국 사례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이혼한 부부가 많으니까 서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차별할 수도 있다. 이래서 이런 조례가, 이런 원칙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아동 의견 존중. 여기 보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 존중받아야 한다. 외국 영화를 한번 봤어요. 외국 영화를 한번 봤더니 어떤 사례가 있냐면 부모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려요.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날 당일날 애가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자기 친구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동안 새겼던 친구들 학교를 다른 학교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들한테 따지는 경우를 제가 영화에서 봤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유엔 인권조례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더군다나 깜짝 놀란 건 신고자의 의무에 대해서 제가 TV를 보면서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옆에서 보육교사가 막 애들을 학대해요. 근데 원장이나 같은 교사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걸 보면서 이거 신고자의 의무 여기서 제일 빨리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육교사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고 처우 개선이 나빠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고 이런 식의 결론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 업무가 과다해서 그렇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애들, 아까 말씀하신 장애자 단체들 막 이런 애들 굉장히 차별받고 있으니까 어디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하는 거지. 부모들은 애들이 부모를 고발하는, 아까 우리 최원석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맞아요. 나도 손주 애들한테 손 이렇게 들면 합의 신고한다. 신고돼요. 그러니까 교육은 됐어요. 애들한테 교육은 됐어. 이제 우리가 교육은 됐는데 과연 그 애들이 신고한다 그랬을 때 부모가 더 때려. 이 새끼가 어디서 그런 거만 배워갖고 이렇게 해서 때린단 말이에요, 애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근절될 때까지 우리는 교사들 교육과 처우 교선과 뭐 대책을 많이 내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오늘 이 교육이 저를 또 한번 바꿔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의원님께서 이 발제 자료에 대해서 해석이 훨씬 더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찬우 의장님 마이크.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홍희성 중구청장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지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이 쉼터 문제예요. 쉼터 문제. 그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정말 적절하게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중구도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아이들을 케어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어떤 쉼터가 없다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아동학대 한번 발생해서 쉼터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간 애가 학대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사례를 적어오질 않아서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몇 번을 찾아가 봐도 코로나 때문에 뭐 만나기 어렵다, 코로나 자꾸 핑계대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100번을 가더라도 면담을 해서 상태를 봤어야 되는데 결국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 그 많은 구청, 교육청, 시청 있는 인천 광역시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이 쉼터 문제는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못하면 저희 중구에서라도 어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쉼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홍희성 청장님께서 특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수립하시고 관심도 기울이시고, 저 역시도 청장님과 똑같이 사회복지사도 갖고 있고 뭐 그런 입장에서 사회복지학 측면이 아닌 정책 측면에서도 관심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대를 받았을 때 부모하고 분리해서 케어를 하게 해주고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교육을 충분히 시켜줘야 돼요. 정신교육부터 시작해서 사례까지 다 예시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올 것인지를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전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결국 학대받고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거고 쉼터 문제만큼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 없으면 쉼터를 만들 예산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하다못해 공립 우리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어디든 일부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라도 뭐 아이가 굉장히 적어서 폐원하게 생긴 이런 곳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손을 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전문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 변환을 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을 계기로 쉼터 문제만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자발적으로 지금 쉼터를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그 공개적으로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 신 과장님 잘 그 메모를 해 주셨다가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한 팀장님, 자 우리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쉼터 신정설에 대해서 예산을 도와주신다니까 오늘의 어떻게 보면 포럼의 큰 성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시길 바라고 물론 구체장님이 잘 도와주실 거고 또 다른 관계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저를 외면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한마디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원래 오늘 교육청에서 발제를 하시거나 토론에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이크를 한번 기회 드려도 될까요? 네,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최영신입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청에서 저희 가족이 3명이 나왔어요.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우리 이제 복지사님 나오셨고요. 또 그 학교혁신팀의 팀장님, 장학사님 나오셨는데 어린이 인권 그리고 아동학대 근절 그러면은 교육청 입장을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하시는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크게 2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쉼터 문제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도 오늘 굉장히 기쁘게 들었습니다. 꼭 그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같이 지원하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거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그 부담감. 그래서 신고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경계선상에 놓인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신고를 안 할 경우에 떠안게 될 그런 엄청난 부담감, 또 괜히 일을 확대시켜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입장은 일단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관계기관에서 같이 의논이 돼서 현장의 그런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추후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중구청에서는 이 그 아동학대 근절 또 어린이 인권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물론 이제 그동안 중구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위기가 기회라고 그걸 이제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좀 더 보완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정말 빛나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청이 바로 중구청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이웃처럼 지내는데 항상 이런 회의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책이나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교육청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 신고 의무자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방안이 굉장히 좀 요구된다 하는 측면. 그 연관돼서 여기 경찰에서 나오신 분 담당하시는 분이 있죠.
예,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신고 의무자들 어떻게 행정하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경험적인 얘기를 좀 하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느닷없이 마이크를 드렸나요? 네. 경험적인 사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부터 근무를 해가지고요.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육시설 이제 종사자들 상대로 이제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가게 되면은 되게 종사자 선생님들 분들이 되게 신고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로서도 그게 만약에 그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누군지 거의 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일정 이제 사진 같은 거 증거 확보해 놨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해달라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서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고 접수를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경험은 많지 않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그 어려움을 아시고 또 신고자들의 부담감을 충분히 알고 그게 예.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비대면 또는 또 네네. 시점 뭐 이런 조정을 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네네. 느닷없이 마이크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관계해서 아마 이제 직접 신고 의무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어린이집의 관계자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예. 한번 아마 실제적인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둘기 어린이집 원장 윤경순입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 정도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난 거 부모한테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부모들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부모 교육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하게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엄마들에게 꼭 이렇게 부모 교육으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즘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저희 보육 교직원들도 저희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교육을 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모습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아주 정말 어린이집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어서 너무 힘들게 애쓰고 하는 노력하는 선생님들한테 사기가 저하가 될 때가 좀 있기도 해요. 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보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는 걸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애쓰는 선생님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 아동 인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동 존중 인권의 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날을 정해서 교사들과 아이들하고 정말 아이들한테 인권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교사회의 때 이렇게 연구하고 기획해서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실제 있는 사람으로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 아동 인권의 현장에서 많이 문제를 부딪히고 있는 그 고생하시는 분의 의견. 뭐 여기 뭐 아시다시피 진짜 일부 일탈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 이슈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파급 효과가 크니까 자꾸 논의하는데 묵묵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라는 것도 아마 다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상 그 토론 의견은 마무리를 하고 다시 발제자 두 분한테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호 교수님하고 우주원 교수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신고율에 관련돼서 좀 전에 언급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의 양면성에 대해서 좀 의아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이 저희에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는 그만큼 학대받은 아이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수치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의 경험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험도 보면은 아동보호 기관과 같이 아동학대에 집중해서 다루는 기관이 늘거나 지역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 노력이 강화될수록 신고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학대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기존에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아이들이 지역사회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이 드러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아이들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다. 너무 부정적인 수치로만 신고율이 증가되는 거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학대 아동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죠. 그거는 그렇지만 숨겨졌던 아이들이 발견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신고 의무자와 달리 이렇게 지역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대형 언론을 통해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보고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계신 분들이 좀 전에 이제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집에서 애 우는 소리만 들려도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거는 좀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지역사회 분들이 그만큼 다른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들의 부담,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 또는 가까운 가정에서 많이 가는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 아저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한 가정을 단위로 생각해 보면 지인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가정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발생되고 신고가 이뤄지고 가정으로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분들이 오시면 누가 신고했는지 부모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을 접한 어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 분들도 아이들의 이제 상황을 알게 되는데 얘가 학대인 게 너무 명확해요. 그럼 당연히 신고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청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학대라고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사실은 이제 먹고 사니라고 노력하니라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해도 학대로 판정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신고했다는 걸 알면 이 부모하고 내가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모가 와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나서 내가 더 이상 아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어떤 전문가로서의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고에 대한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그 APO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교사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보전에 전화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신고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아보전에 상담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경찰 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아보전에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아보전에 잘 가이드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담스럽더라도 이렇게 이제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아까 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군구 단위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세워서 인천에 내면 인천에서 인천시 전반의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또 중앙정부에 내고 지자체별로 이제 심사하는 그리고 평가받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천시의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사실 아직 저출산 정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아동 권리라든지 아동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비하면 인천이 갖고 있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에 비하면 아동 정책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 관련된 이제 일을 좀 하면서요. 아무래도 인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인천시 정책을 따로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천이 지자체로서의 위상이 있는 만큼 이제 아동 정책 아동 친화도시 조성이라든지 아동 권리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아동 정책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이제 과장님 발표하시면서 중구 차원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중구를 중심으로 인천의 여러 가지 아동 정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아동 학대를 다루는 사회복지 전문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조기 개입 체계와 관련해서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공공화되면서 사실 이제 여러 지자체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왜 공무원이 해야 돼요? 기존에 아보자님 잘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아동 학대는 친권과 싸우는 겁니다. 부모의 친권은 굉장히 민법에 규정된 가장 핵심적인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민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친권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부모가 거부했을 때 아보전이 개입할 여지라는 건 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 죄송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아보전이라고 줄여서 많이 하는데 제가 다시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민간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다뤄왔던 거고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경찰과 공무원을 통해서 아동학대 업무를 다뤄온 것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변화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경찰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도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 분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맞거나 뭐 두개골이 이렇게 광대뼈 같은 게 함몰돼서 입원하거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더 폭력에 대항할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공화되면서 경찰분이나 공무원분들이 갔을 때는 행위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협조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공권력에 대응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좀 더 협조적이고 좀 더 반응이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좀 빨리 자리 잡고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단계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이직률이 높았던 거는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행위자분들이 반응을 잘 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역시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도 사람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자기 사생활이나 모든 걸 버리고 24시간 대응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이제 더 확충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경찰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야간에 출동을 하면 다음 날 오전에 근무가 오프가 된다든지 이런 방지 체계들이 자리를 이미 다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찰분들이 서로 역할을 교대로 하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공무원 체계는 그런 식으로 24시간 대응 체계 로 근무가 짜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직 이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스로 업무가 충분히 익히기 전에 숙련도가 높아지기 전에 나 이 업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다른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숙련도가 쌓이질 않고 계속 새로운 신참분들만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아동보호 서비스는 그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전문성이 정말 중요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분들이 힘드시지만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뭐랄지 승진의 기회라든지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좀 많이 주셔서 우리 이제 좋은 아동 전담 공무원 분들이 오래 일을 하실 수 있고 숙련도를 쌓아갈 수 있기를 이제 바라고요. 쉼터나 이제 그룹홈, 아동 양육 시설 이런 데에 지금 학대 피해 아동이 엄청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배치되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학대 아동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 피해 쉼터는 그나마 이제 전문 인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편입니다. 원래 공동생활 가정이나 양육시설은 학대 전용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상당수가 학대 아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평가를 가면 선생님들이 학대 아동 한 명이 들어오면 기존에 자리 잡고 살던 애들의 생활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안정화시키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대 피해 쉼터를 늘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회복시키고 원가족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공동생활 가정이나 양육시설도 이미 그 역할들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새로운 주제 발표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좀 모자라는데 마무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정훈 교수님 보충. 그러니까 뭐 또 새로운 주제 강의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마이크가 들리나요? 네, 되네요. 우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비차별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비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동의 어떤 인종이라던가 국적이라던가 사회 경제적인 배경 그리고 아동 개인의 개인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장애라던가 외모라던가 능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비차별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아동 학대를 볼 때는 사실은 아동 학대에 있어서 취약한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라던가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 아동이라던가 이래서 이런 취약할 수 있는 아동군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알고 그쪽에 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원석 교수님께서 이제 아동 권리 존중 교육이 또 하나의 업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런 교사들이 안전교육, 교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 사례에서 봤을 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 사실은 아동 학대라는 주제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권리라는 주제로 방점을 두고 했을 때 현장에서의 효과성이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의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마음도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굉장히 디테일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동의 권리의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의 항목들과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알고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침해될 수 있는 것인지에
그 치매의 스펙트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 때 우리가 조금 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아동 학대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한 20 몇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부모 교육 부분에서의 그 중요성도 있는데 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부모 교육의 최전방에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이다, 교육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모 교육을 위한 그 업무 부담을 그냥 교육 현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사회 전반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자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교육 과장님께서 이제 사회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뭐 긍정 양육 캠페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활동에서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인식을 좀 더 높이는 방향성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교육 현장에서 이제 그런 아동 학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 밑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있다. 그래서 구조 개선 TF 팀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전 그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인천 중구에서 먼저 교육혁신과에서 혁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께서 농담처럼 이제 우리 때는 굉장히 교사 아동 비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점점 더 학습자의 권리를 높이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아동의 어떤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동을 잘 관찰하고 아동들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교사 아동 비율을 낮춰야 하고 또한 이런 아동 학대와 같은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안전 문제를 생각했을 때도 이 비율이 낮아져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을 생각을 했을 때도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구가 네, 혁신적인 역할을 TF팀에서 해주신다면 그리고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아까 봤던 인천 지역이 조금 오명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이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지정 토론자 혹시 추가적으로 한 1분 정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마이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교수. 네, 최원석 교수고요. 네, 최원석 교수.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두 분 발표자 교수님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구청장님이 3월에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또 김한 팀장님 없고 예, 뭐 신경 과장님은 당연히 빨리 마감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참 뜻깊은 생소한 어떤 그 포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개최하는 게 좀 의미 있고 낯설다라고 해서 이 사회를 보면서도 좀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를 했었는데 무난히 어쨌든 한 2시간 반 동안 굉장히 그 같이 동참해 주셔서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도 있는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 아동 이슈라는 게 참 다루기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제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 전체적인 어떤 그 토론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 이슈로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리고 묻어놓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슈다. 그래서 어쨌든 인식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제 인식을 좀 확산하면서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구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로 아마 포럼을 개최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공개적인 어떤 선언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이제 전문학계 이런 쪽에서도 적극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정책 선도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그런 포럼회가 아닌가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진짜 장장 2시간 반 동안 구청장님 또 그러니까 구의장님 꼼짝 안 하고 같이 해주셨고 또 같이 관계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포럼은 여기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히 마무리하는 걸로 인사드리고 마지막 마무리 마이크는 우리 구청장님한테 홍인성 구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해야 되나 갑자기 이렇게요. 일단 우리 자장해 주신 우리 서정국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준 우리 정정호 교수님하고 오주훈 교수님 또 토론해 준 최원석 교수님하고 김한 우리 팀장님 또 신규용 과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2시간 반 동안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을부터 우리 최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하셨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토론을 했던 것처럼 어린이 학대 예방이 아니라 어린이 인권 제고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당연히 학대는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쩌면 문제가 생기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학대라고 하는 현상에 접근해 갔다고 하면 이제는 학대되는 현상이 아니라 그 근본, 그 원인인 인권을 어떻게 하면 제고해 줄 것까. 그렇게 했을 때 인권 제고에 대한 틀이 인식이 확산되고 정립이 되면 학대는 자연히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좀 전문가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하고 특히 우리 중구가 영종국제도시가 어린이가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우리 세대가 원더심하고 영종하고 약 평균 연령이 11살, 11.5세인가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어린이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의장님은 쉼터 얘기를 하셨는데 쉼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우리 오주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표하기 바로 전에 결국은 돈하고 사람이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항상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 이게 행정을 해나가고 모든 걸 할 때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셔도 선택을 하죠. 우선순위를 주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선택을 할 거냐. 당장 현실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좀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일정 부분씩 감당을 하면서 다른 데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해보고 그 역할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린이 인권 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우리 전문가들께서도 계속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제 그 자문위원회 같은 걸 좀 구성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게 한순간에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사실은 제대로 된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리딩해 나가고 선도적으로 만들어가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TV를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또 가족들도 세대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녀하고의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차이가 있는데 예전의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여유 있게 천천히 변화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그 차이가 어린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성장시켜 가야 될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성경에도 나오듯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성인들이 해가야 될 일이라 그 사회적 약자, 특히 각자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 아동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정말 부모라는 생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 인권 제고 방안 주제 중구 비전 공감 포럼을 마치겠습니다.